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준의 퀵시황입니다. FOMC 이벤트 속에서도 상승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본 영화인데 프리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AI를 의인화해서 게임 속에 나타 있는 그 NPC라고 하는 배경과 같은 그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재밌게 풀어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게임 속에서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데, 그때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만난 그때 스파크가 튀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상승폭이 컸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장만 이렇게 오를 이슈가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 시장만 뭐 이렇게 오를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제 제가 그 연준 회의가 오늘 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그게 틀리다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어제 날짜가 11월 3일인 줄 알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11월 3일인 줄 알았는데 연준 회의가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예요. 오늘이 11월 2일이죠. 오늘 밤부터 열리는 건데, 연준회의만으로 우리 시장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지금 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틀째 지금 외인이 장중에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드문 경우거든요. 네. 이렇게 매수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수출이 증가해가지고 15개 품목 전체 다 뭐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늘 나오던, 올해 뭐 늘 나오던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중국 시장이 장중에 1.7%까지 상해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많이 버텼어요. 네. 그리고 호주 은행에서 나온 얘기들도 시장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리지도 않고, 물론 장중에 주가가 3034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거의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서 우리 시장한테 결정적으로 좋았던 뉴스 두 개는, 첫 번째는 그 미국의 지금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거다라고 뉴스가 있었어요. 한 소비 증가율이 뭐 8.2%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어제 나온 뉴스 뭐 보니까 뭐 8.5에서 10.5%까지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비 시즌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 네. 뭐 그런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전기전자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영국에서 우리나라 투자 IR을 하고 있어요.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부총리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그 MSCI가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역외 그 외환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하고 한 3가지 정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정부가 그걸 들어주질 않고 있어서 지금 안 들어가는 건데,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만 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머징 시장에서 편입비가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편입비는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편입비를 늘려야 되거든요. 네. 엄청난 투자액이 증가할 수 있다. 네. 그게 호재일까 싶기도 한데, 추진한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호재일까 싶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을 10,000계약 넘게 샀는데, 장중에 한 6,000계약 정도, 한 8,000계약 사이에서 1시간 정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봤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봤는데, 예. 보통 이렇게 가지, 이게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오늘은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갔어요. 특이한 흐름입니다. 네, 특이한 흐름인데, 그렇게 나왔다가 2시 넘어가지고 중국 시장이 낙폭이 커지니까,
그때 이제 선물 이 매수가 만계약에서 거의 7천 계약 쪽으로 이렇게 한 3천 계약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어제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브라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인도의 10월 마르켓 제조업 지표는 55.9가 나왔어요. 이게 53.7이었거든요.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인도가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었다. 러시아도 10월 마르켓 제조업 지표가 51.6이 나왔어요. 이게 49.8이었거든요. 예. 그 러시아하고 인도가 계속 올랐잖아요. 오르다가 지금 최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10월 달도 제조업이 좋았어요. 근데 왜 빠질까 하는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 지표가 51.7이 나왔는데 이전이 54.4였어요. 빠졌어요. 네. 브라질은 지금 제조업도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이 10월 마르켓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58.4가 나왔는데 이전 수치가 60.7이에요. 근데 미국의 이 지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미국에서 중요한 제조업 지표는 ISM 제조업 지표거든요. 이게 어제 60.8이 나왔는데 이전치가 61.1이었어요. 근데 전망치가 60.5였어요. 그러니까 전망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용이 신규 주문도 줄고 그리고 제조 가격은 올랐어요. 예. 근데 고용은 증가했다. 고용을 증가했다. 예. 이게 기업들이 이 고용을 쉽게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이게 증설하는 거 이런 거 투자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인 이 병목 현상을 해소를 하게 되면 이런 거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그 예산안 1조 7,500억 달러를 제안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이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 법안을 뜯어보니 예산이 뭐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쪽의 예산이 5,500억 달러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오른 게 이런 예산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통과를 10월 말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조맨친 의원이 또 반대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지금 얼마 전에 열렸던 기후협약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 하겠다라고 했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2060년, 인도는 2070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뭐 2030년까지 지금 탄소 배출을 40% 정도 더 감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언론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나가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CNN도 보도를 했지만, 연준도 그랬습니다.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큰 경제적 쇼크를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CNN 그 보도 내용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기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그걸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약 1,500개 기관 투자자, 포드 기금하고 하버드 뭐 펀드, 뭐 이런 게 뭐 규모가 좀 큰데, 이게 450억 달러, 뭐 이게 한 160억 달러 뭐 이렇게 규모가 좀 큰데, 그런 기관 투자자 약 1,500개, 규모가 39조 2천억 달러입니다. 39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경이 넘는 돈이에요. 예. 이 돈이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거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거나 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자금줄이 다 막히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업 부채들이 뭐 부채 비율이 뭐 100%, 200%까지 넘어가는 기업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100% 전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기업들별로.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대출이 끊긴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쇼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뉴스들도 아마 뭐 그 시장에 영향을 이제 주기 시작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데 이런 뉴스들 지금 최근에 화석연료, 석탄 발전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예. 좀 주의해야 할 뉴스겠죠. 네. 그리고 중국이 오늘 빠졌는데 중국이 왜 빠졌나 오늘 그 중국 보니까 올양액도 빠지고 뭐 많이 빠졌어요.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니오의 그 전기차 업체 니오의 10월 인도량이 마이너스 65%가 나왔어요. 급감했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근데 샤오펑을 보니까 샤오펑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급증했잖아요. 네. 이게 반도체, 물론 테슬라는 반도체 조달 잘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강등성이 주택 양도세를 50% 인하했다. 예,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부동산 위험의 진원지가 강등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인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그 하이난 항공이라고 해서 이미 그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부채가 200조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원이 구조조정 그 승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 기업으로 이렇게 쪼개는 뭐 그런 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헝다가 350조 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사교육 관련돼서 중국이 그거 규제해가지고 그 사교육 업체 한 40%가 폐업했다고 네. 뉴스가 나왔었고 뭐 그런 거는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데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이라고 이 기관에서 메타버스가 잠재적 국가 안보 위협이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메타버스가 지금 초기 단계인데 이게 안보에 엄청나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오늘 기재부에서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이런 거에다가 2조 6천억 더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연관 있는 그 뉴스는 없어요. 예,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장중에 5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많이 오른 건데, 그것도 연준 회의를 앞두고, 예, 이틀 연속 10,000계약 이상의 선물 매수. 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뭐 경제 지표가 안 좋았는데 뭐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예. 그 모멘텀이 MSCI 선진국 지수인 건지, 네. 하여튼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 국내 기업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치에 대부분 부합하는 그저 그런 실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전기전자 쪽은 골고루 좀 올랐던 것 같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렇게 올랐는데 업종이 이렇게 강세를 띈 게 거의 없어요. 뭐 좀 많이 올랐다고 한 게 두산 밥캣, 두산 중공업 그리고 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증권사들이 추천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뭐 그런 것들. 근데 기업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에도 있었는데 그 유럽과 미국이 알루미늄 철강 관세 합의하면 우리한테 수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유럽산이 미국에 먼저 간다라는 거죠. 예, 무관세니까 가격 면에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니까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 긴급하게 미국에다가 얘기 좀 하자라고 요청을 했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알루미늄하고 철강을 감산을 하니까 어제 보니까 석탄 가격이 폭락했어요. 폭락. 예. 30% 이상 빠졌거든요. 네. 아마 이게 선을 그었으니까 그 밑으로 그냥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 여기서 싼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싼 게 이제 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별 기업적으로, 뭐 철강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개별 기업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그 호주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금리를 동결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국채 금리를 고정시켜가지고 이 금리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가 호주하고 일본이거든요. 근데 오늘 호주가 그 정책을 이제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중국 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주 취약해지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 같으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전망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제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무기거든요, 무기. 금리 인상을 시킬 때 중국 경제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일에 금리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중국의 부실이 터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견딜 준비가 돼 있다. 그때 이제 미국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1.5% 내린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경제 대공황 때도 0.5% 인하를 했는데 코로나가 도대체 뭐길래 1.5%나 한꺼번에 내려버렸느냐.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얘기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렸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물가가 내려간다고, 내년에는 또 내려갈 거라고 금리를 아직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은 돈을 막 풀어가지고 지금 계속 부양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자꾸 지금 뒤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은 돈을 풀 수도 없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풀 수도 없고 왜냐하면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오늘 호주은행이 얘기했듯이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돈을 풀어서 이게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이쪽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의 지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해가지고 중국이 뭐 어떻게 되냐 안 되거든요. 어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금리를 갑자기 이쪽에서 크게 올리게 되면 중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됐어요. 그 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물가가 많이 높아져 있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풀려져 있고 여기서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호주도 얘기했지만 내년은 지나야 된다. 내년 최소한 내년 중반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물가가 안 내려오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이 계속 물가가 원래는 또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높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말을 바꿨어요 또. 계속 억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짓말은 아니지만 고집을 뭔가 잘못된 뭔가인 것 같은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2023년 정도 빠르면 늦어도 2024년 정도 그때는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주식 매매하는 게 트레이딩 할 때이냐 장기 투자할 때이냐 그거는 기업별로 틀립니다. 투자를 할 때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목표가를 뭐 10%, 20% 이렇게 올리고 뭐 투자 의견 상향, 비중 축소, 비중 축소는 잘 없는데 그냥 중립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 주식을 사면 안 되고요. 주식을 할 때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가치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와 주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지 따져가지고 얼마까지 갈 것 같다라고 선을 딱 긋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게 단기에 올라가 버리면 파는 거고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길게 가는 거죠. 예. 오늘 뭐 상하프론테크 100배를 얘기했어요. 네, 100배 멤브레인 얘기하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익을 가지고 수익 가치를 100배를 준다 그래가지고 목표가 10만 원 이상 제시를 했거든요. 네. 야, 그런 거 보고 주식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하고 KG 케미칼 물어보셨는데 롯데정밀화학은 최근에 소다, 가성소다 그쪽하고 암모니아가 이게 그 기호가 NH3거든요. H3 수소가 3개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수소를 수송하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 해가지고 암모니아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쪽을 보니까 지금 롯데정밀화학의 공장 가동률이 101%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01%. 예. 그래서 조금 저는 지금 롯데정밀화학의 올해 지금 추정 예상 그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딱 부합하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 있다면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KG 케미칼은 오늘 뭐 요소수 부족 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올랐는데 이거는 사업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회사는 그 지주 회사거든요. 예, 뭐 동부제철 있고 뭐 이니시스 있고 모빌리언스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밑에. 예. 그 회사들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예. 요소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 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요소수 저는 이런 거 보고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다른 걸 보고 사야 된다. 지주회사는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가는 게 지주회사고 투자를 잘할 때 올라가는 게 그게 지주회사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준 회의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올해 지금 이달 초에 외일의 그 매수를 조금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월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